지금 경제시장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 아니 근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요즘에 보면은 중학교 같은 경우 절대평가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애들 가르칠 때요 2주면은 8, 90점은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웬만큼 기초가 아예 없는 애가 아니라면. 그런데 그런 쉬운 시험에서 막 50점이 나와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아, 이렇게 문제가 쉬운데 50점 받은 거는 상황이 좋지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에 극성 학부모들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 애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더 시켜야 된다고, 보충 보내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부정적인 이야기다. 아니 상황이 이렇게 부정적인데 어떻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냐, 무조건 낙관론 이야기해가지고 다 같이 망하기를 바라냐, 아니면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헤쳐나올 길을 찾아야 되냐. 그래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요 이거는 당연히 자산시장으로 영향이 가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를 올려도 집값은 안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언론에서. 작년에 특히 집값 떨어지게 생기니까. 근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가 어느 단계를 넘어서서 이자 부담이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은 그게 하락세로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줄다리기라고 그랬어요. 경제도 있고 금리도 있고 또 부동산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급이나 수요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건 집값이 떨어지는 쪽으로 조금씩 당기는 거고, 그게 이쪽에 당기는 힘보다 세지면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그래서 금리 떨어질 때는 경제가 박살나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쭉 낮췄는데 집값 쭉 떨어졌죠. 그러니까 금리가 다가 아니다. 다만 그때에 비해서 금리 민감도가 좀 더 커졌죠. 전세자금 대출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랬을 뿐인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경제죠. 아무리 금리 낮추면 뭐예요? 이자를 낮춰가지고 100만원 내던 걸 50만원 내도록 만들면 뭐예요? 내가 돈을 못 벌면은 50만원도 부담이 되는 거고, 내가 300만원, 400만원 더 벌 수 있으면은 100만원도 부담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경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상저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상반기엔 좀 저조한데 하반기에는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은 소비, 투자 일제히 감소했고 지금 내수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근데요 상저하고는 맞아요. 라이트하우스가 상저하고라고 했다. 뭐가 상저하고냐? 물가가 상반기에 떨어지고 하반기에 올라가죠. 물가만 상저하고 낸 거야. 다른 게 뭐가 상저하고 됐어요? 아, 금리도 그러네. 금리도 상저하고 됐죠. 막상 살아나는 경제는 상저하저죠. 이런 상황이 된 거고, 보면은 무역 수지도 나고 있다고 하는데, 수지가 난 이유는 수출은 감소했는데 수입은 더 많이 감소해서.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아, 이번 달에 남는 돈이 더 많아졌어. 저번 달에 300만원 벌었는데 이번 달엔 250만원 벌었는데, 저번 달에는 그래도 밥 세 끼는 잘 먹고 잘 살아서 한 300만원 번 만큼 썼는데, 이번에는 밥을 그냥 조기 하나 걸어놓고서 밥 한 숟갈 먹고 조기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갈 먹고 조기 한번 쳐다보고, 그러다 두 번 쳐다보면은 야 임마 짜 그만 쳐다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린고비로 버텨가지고 쓰는 돈을 300에서 200으로 줄였다. 그래서 50만원 남았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죠. 잘 사는 게 아니다. 지금 소비가 워낙 위축됐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난 건데, 결국에는 지금 버는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쓰는 돈을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소리고,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유용한 게 뭐다? 스태그플레이션 징조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왜 낮게 나오냐? 미국보다. 근데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안 낮아요. 상추 막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봐봐요. 채소나 이런 식료품. 그 다음에 유가 올라가는데요, 유가 올라가면 미국이랑 우리나라 중에 어디가 더 타격이 입을까요? 미국은 기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름이 뭐가 있어요? 참기름? 유가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대비할 방법이 없다. 오로지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 영향이 더 큰데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왜 더 높냐? 미국은 경제가 돌아가고,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은 심한데 통화 승수가 확 줄었죠. 내수 시장이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수입 시장도 박살이 나고, 수출도 박살이 났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나면서 체감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경기는 계속 침체된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게 다 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는 올해만 그러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요,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 소비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럼 1분기 지나면 될 거예요? 아니, 1분기 지나서 어떻게 된다가 아니고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소비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지금도 보면은 고물가, 고금리 이런 구매력 제약 요인이 굉장히 많아서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데, 문제는 고물가, 고금리에다가 소득까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 하죠. 10월엔 좋아진다. 정부에서 맨날 좋아진대. 상저하고. 근데 하고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좋아진다. 아, 9월에 대위기가 있는데 9월에 소상공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PF 만기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10월엔 좋아질 거야. 왜냐면 돈 갚기 어려운 사람의 비율이 낮고, 자영업자는 부동산 PF는 시중은행에 영향 줄 만큼의 위기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 둔화될 수 있어도 위기까지 번질 일은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했는데, 문제는 이유는요, 자영업자 돈 갚기 어려운 사람의 비율이 낮은지, 이윤, 부동산 PF가 시중은행에 영향 줄 만큼의 위기가 아니라는 이윤, 요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요 정부에서 말한 거는 우린 1금융 이야기를 했어. 시중은행의 표현은 그거였어 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2금융권 다 터져도 우린 틀린 말 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이 위기까지 번질 일은 없다가 아니고 중국은 이미 위기야. 무슨 위기까지 번질 일이 없어요. 지금 중국 GDP 핵심이 다 박살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자영업자 돈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비율이 낮다, 그것도 맞나? 자, 100조 원에 가려진 1000조 원의 위기. 그래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은 대출 잔액, 이게 100조에서 9개월 만에 76조로 줄었고 빚을 갚아나가고 있고, 이들도 또 더 연장, 25년 9월까지도 연장해주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저 정도 수준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금 총 자영업자 대출을 보면 1000조죠. 이게 685조에서 3년 만에 50% 급증하면서 1000조가 되었다. 즉 1000조 중에서 76조만 지금 자영업자 대출 연장, 만기, 상환 이런 거 혜택을 받으면서 연장을 하고 있는데, 요 1000조에 대해서는 어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사람들 또 보면 어떤 경우가 많느냐? 연장을 하는데 연장하고서 계속 연장하면 좋죠. 경제 위기 끝날 때까지. 왜 근데 열심히 갚아가고 있을까요? 폐업하면 바로 갚아야 되거든. 근데 폐업을 미루고 계속 손실을 늘려가면서 내가 갚을 여력이 될 때 폐업을 하느냐, 아니면은 미래에 계속 미뤄봤자 계속 언젠간 폐업할 건데 그 손실 줄이고서 당장 갚느냐, 이 정도의 차이일 거고, 폐업하면은 바로 그 자영업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바로 대출을 해소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줄어든 거지. 지금 나가봐요. 자영업자들 괜찮나? 내수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괜찮아요? 위험한 자영업자가 없다가 아니고요, 돈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비율이 낮다가 아니고요, 지금 다들 허리 졸라매가지고 그 모아놓은 자산 까먹어 가면서 버티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정부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자영업을 해보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이 상황에서. 내 주위의 자영업자들도 지금 손실나고 있는 것들 모아둔 거에서 까먹고 가시는 분들 꽤 많은데, 옛날만큼 소비는 안 살아나고 있고 사람들 허리 졸라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자영업자가 버는 돈을 시급으로 환산해 봤을 때 최저시급만큼도 나오지 않는다. 최저시급만큼도 나오지 않는데 빚 갚기 어려운 사람이 없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거기에 소득은 더 줄었는데. 여기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를 굉장히 오해하는 인간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인간들, 자기네들이 이해하는 만큼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아주 젊으신 분들, 그래가지고 주름 하나 없이 뇌가 동안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맨날 그런 이야기해요. 인구 감소로 수요 감소, 이게 너네 폭락론자 논리 아니냐? 근데 그 인구가 언제 수요가 되고, 그럼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냐? 미래의 일 아니냐? 우리는 이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을 안 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출산을 안 한다는 것은 굳이 큰 집 필요 없다는 소리죠. 혼인을 안 한다는 것은 굳이 내 집도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청년층 1인 가구 중에서 60, 70%가 월세를 살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생산성 감소 이런 것들도 일어났지만 당장 앞으로 미칠 영향들이 뭐가 있다? 부양비가 올라갈 거라고 그랬죠. 저희 그 인구 감소로 부양비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한 2년 전부터 했었죠. 2년 전부터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부양비가 늘어난 거예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보험료율, 즉 돈 더 내라. 그리고 더 늦게까지 일한 다음에 늦게 받아라. 그러니까 보면은 보험료율 올라가고 투자 수익률 기금에서 알아서 투자도 잘 해야 되고, 그런데 보면은 저기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을 했을 때 5년, 10년, 15년간 올려가지고 적자 시점을 6, 7년 단위로 늦출 수 있다. 고갈 시점을 2082년까지 늦출 수 있다. 18% 올리면. 고갈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는 젊은 세대들이 내야 되잖아요. 국민연금 누가 내요? 정년 전에 사람들이. 이게 지금 부양비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 더 내요. 국민연금 더 낸다는 것 자체가 비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소비 지출, 즉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소리죠. 소비 지출을 할 수 있는 돈, 즉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소리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은 거기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 지출은 늘어나요. 그러면 그 중에서 모을 수 있는 돈 더 줄어들죠. 모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드는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모은 돈도 줄고 대출도 줄어요.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요? 상식적으로. 거기다가 그래도 소득이 계속 증가하지 않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소득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것이 결국엔 조금씩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올라간다. 소득도 줄어요. 지금 소득도 줄었고 2분기 실질 소득도 줄었고 가처분 소득도 줄었어. 트리플 크라운이야. 이런 상황인 거고, PF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강남도 터지고 있어요. 강남구 청담동에 모 호텔 부지, 여기 하이엔드 주거단지로 개발하면서 이게 뭐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실패한 거죠. 용산구 5월 말 만기한 500억 브릿지론 연장에 끝내 실패하고 디폴트 처리됐다. 청담 514 더 테라스, 요것도 만기 연장 실패했는데 겨우 만기 늘렸다.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만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늘려가면서 버티고 있는 거다. 부동산 시장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게 민간 시장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부추격을 저게 안 무너지도록 막고 있을 뿐이지,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소득 줄고 대출 줄고 해가지고 유동성 안 들어오기 시작해서 거래량 줄고 그러면은 이제는 부동산 PF가 터지는 게 본격화 될 텐데, 지금 터질 것들을 지금 사업을 안 해가지고 연장, 브릿지는 연장 하면서 손실이 나면서도 정부 지원 어느 정도 받아서 버티다가 청약 경쟁률 살아난다. 지금 우수수 내야지. 그래가지고 다 밀어놨다가 이번 9월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청약시장 한 번만 삐끗해봐. 강남도 청약 경쟁률 안 나오네? 라는 느낌 다시 돌아가서 작년 같은 시민만 딱 들어가서 청약에 도전 안 하기 시작하면 건설사 부동산 PF 터지는 거 어마어마해질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비싼 가격으로 받아줄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 PF가 터지지 말아야 하니까 개인들 다 망해가지고 가계부채 계속 늘어나서 120%까지 늘려서 소비 감소해가지고 자영업자 다 망해라.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한번 털어내고 가야 될 건데. 그리고 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상저하 보죠. 지금 8월은 2.7%, 그리고 9월엔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더 높다. 2.7% 이상 나올 수도 있고 9월에 3% 이상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 오펙에서 감산 연말까지 계속 할 것이다. 10월까지 또 100만 배럴 연장해서 감산 조치할 것이고, 감산의 연장에 반응하고 있으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유가가 튀다가 어느 정도 멈춘 이유가요, 중국 시장이 지금 개박살 나가지고 수요 줄어가지고 유가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멈춘 거지, 오히려 중국에서 수요가 줄어서 유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유가가 그래도 오르는 이유는 유가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펙에서 계속 장난질을 치고 있다. 그럼 물가가 안정이 되겠어요? 오펙이 원하는 거는 미국 물가가 빨리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승승장구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장 길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금방 내리겠냐. 여기 해외 리스크, 중국 리스크 아까 이야기했는데 중국 리스크 괜찮아요? 홍다는 이미 파산했고, 지금 비구이 위안 요것도 채권 상환 연장 승인했다. 이 이야기 나오는데 청다 이야기 2019년에 똑같은 이야기 나왔었죠. 홍다 채권 연장, 그리고 터졌다. 이런 것들 보시면 경제가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려면요, 전반적인 수요들, 부자 몇 명이 올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서민들이 돈을 마련할 여력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여력을 마련하는 방법은 소득을 올리든가 대출을 올리든가, 이 두 가지인데, 대출 7월에는 6월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8월에는 7월보다 더 많이 늘어났대요. 그런데도 왜 거래량이 줄었겠냐. 소득은 줄고 있고, 거기에 소비할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돈 벌기엔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기업도 못 벌고 자영업도 못 벌고, 그러니까 소득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또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가계부채 문제랑 그 다음에 고물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이 벌써부터 바닥짓고 올라간다는 소리를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냥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무조건 올라간다고 찍어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죠. 금리가 올라가도 집값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져도 집값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결론만 냈던 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냐. 저희는 말을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 답이 나온다.